안녕하세요. 입에 담기도 힘든 가정사를 겪게 된 40대 남자입니다. 요즘엔 세상살이에 대한 흉흉한 뉴스가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씁쓸하게도 그런 흉흉한 사건들 중 하나가 바로 저희 처가 식구들의 일이 됐었답니다. 여느 집 부럽지 않게 화목했던 처가엔 시간이 흐르며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먹구름 때는 결국 거대한 불행을 만들어냈는데 그 끔찍했던 일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저는 나이 30에 3살 어린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원래 저는 아내가 살던 군단위 지방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살았는데 읍사무소 공무원이던 아내를 따라 결혼 후 아내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된 거죠. 어차피 저는 포크레인 기사라 주거지가 어디든 크게 상관없었고 친구의 소개로 운 좋게 만났던 아내를 절대 놓치기 싫었거든요.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당신 좋아하는 찜닭 만들어 왔어. 자, 닭다린 고생한 우리 남편 다 먹어. 아니야, 사이좋게 하나씩 먹자. 그리고 당신도 일하느라 힘든데 집에 오면 너무 집안일만 하지 말고 좀 쉬어. 식사는 번갈아 가면서 차리면 되지. 에이, 물론 일하는 건 누구나 힘들지만 그래도 난 밖에서 중노동하는 당신보단 좀 편하게 일하잖아. 덜 힘든 사람이 조금 더 하는 게 뭐가 어때서. 이게 바로 사랑 아니겠어? 아내는 정말 배려심 많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와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저는 더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갔어요. 저희 부모님도 나중에 결혼해서 서울에 터를 잡은 두 여동생도 그런 아내를 모두 좋아했죠. 그리고 그런 아내를 키워주신 장인어른도 아내 언니던 처형도 마찬가지로 착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제부, 바깥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지? 이거 내 지인한테 추천받은 보약인데 밖에서 땀 흘리면서 에너지 소모 많이 하는 제부 같은 사람들한테 엄청 좋대. 원래 사위사랑은 장모라는데 우리 집에 엄마가 없으니 처형인 내가 그 장모 노릇을 해야 하지 않겠어? 언니, 그럼 내가 형부한테 장모님 역할 해드리면 되는 거야? 두말하면 입 아프지. 그리고 나 결혼하고 나서 네가 네 형부한테 정말 잘해줬잖아. 그래서 그 보답 나도 제부한테 하는 거야. 처형과 저보다 3년 먼저 결혼했던 제 손윗동생 형님 또한 착하고 호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자기 사업도 잘 해나가고 여유로운 만큼 사람 챙기기도 좋아하던 형님이 저는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최서방, 이거 내가 진짜 어렵게 구한 비싼 위스키거든. 원래 거래처 사람 접대할 때 가져가려고 한 건데 역시 좋은 건 가족끼리 나눠 먹어야 하지 않겠어? 여보, 당신 아내 제부 건강 챙기라고 보약 지어왔는데 당신이 바로 술을 권해버리면 어떡해. 에이, 원래 몸은 즐길 거 다 즐기고 싶어서 챙기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비싼 술을 먹으면 오히려 그게 보약이라니까. 그치, 최서방? 장인어른, 김씨 집안 여자들이 더 잔소리하기 전에 우리 얼른 이 비싼 술 좀 맛볼까요? 얼른 오세요. 헐, 우리 서방이 오기만 하면 집이 아주 떠들썩해져. 너무 좋아. 저희 아내도 처형 부부도 모두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중심엔 역시 장인어른이 계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성격 차이로 아내가 8살 때 장모님과 이혼을 하셨다는군요. 그 뒤 딸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던 장모님 대신 혼자 힘들게 딸들을 키우셨다고 했죠. 내가 어떻게든 혼자 딸들을 키워보겠다고 평생을 정신없이 소만 돌보면서 살았어. 그땐 그게 최선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애들이 1살이라도 어릴 때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줬어야 했나 싶어. 사는 게 바빠서 애들 데리고 많이 놀러가 주지도 못하고 이런 못난 애비 때문에 애들이 참 많이 힘들었을 거야. 장인어른은 저희와 같은 지역의 조금 더 시골 동네에서 70마리가량의 소들을 키우며 소 농장을 운영하셨어요. 그렇게 소 키우랴 자식들 키우랴 장인어른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항상 딸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참 많이 보이셨어요. 그런 헌신적인 장인어른이 존경스러워 저는 혼자 계신 장인어른을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했습니다.
형님 또한 사업 때문에 자주 못 내려와도 장인어른께 살가운 맞사이가 되어드렸죠. 게다가 처형네 두 아들 중 둘째는 큰애인 저희 아들과 동갑이기도 해서 아이들끼리도 사이가 꽤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문제랄 거 하나 없는 저희 처가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 건 제가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던 해부터였어요. 뭐? 자네 사업이 망했다고?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어떻게든 다시 회사 일으켜보려고 갖은 애를 써봤는데요. 이제 정말 틀린 것 같습니다. 벌써 신용불량자도 되고 빚 때문에 집도 경매로 넘어가서 이제 갈 곳도 없어요. 어느 날 형님은 처형과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처가로 내려왔습니다. 처형 부부가 온다기에 달려가 봤던 저와 아내는 몇 달 새 몰라보게 헬쑥해진 처형네 가족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와 장인어른은 함께 동업하던 형님 친구의 사기로 사업이 망해 빚더미 올라앉았다던 형님의 말을 듣고 두 번째로 놀라고 말았죠. 형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장인어른께 자신들 좀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평생 고생하신 장인어른께 이렇게 짐을 얹어드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정말 저희 가족 갈 곳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완전히 절 역적처럼 보고 아예 인연을 끊겠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여동생이 저희 회사에 꽤 거액을 투자했었는데 그게 완전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면서요. 그래도 가족이 이렇게 힘들 때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보단 위로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친구란 놈은 저한테 사기치고 도망가고 가족은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리고 정말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고 무섭습니다. 전 이제 정말 끝났어요. 울지 말게 이서방. 아이고 사돈들이 왜 그러셨을꼬. 당연히 여기 와 있어도 되지. 우리 딸들이 썼던 방 2개를 자네랑 우리 딸 그리고 애들이 나눴으면 되지 않나. 인생이 끝났다는 슬픈 말은 하지 말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맞닥뜨리는 법이야. 내가 옆에서 자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네. 아무 걱정하지 말게. 처형 부부는 장인어른에게 눈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처형 가족은 장인어른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마침 축사일을 돕던 사람이 그만뒀던 시기였기에 형님은 장인어른의 소농장 일을 함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처형은 조금 떨어진 읍내로 나가 오전에만 식당 설거지 일을 하게 됐어요. 형님, 소들이랑은 많이 친해지셨어요? 안 하던 일 하시려니까 많이 힘들죠? 최서방, 자네 왔어? 좀 힘드네. 그래도 어떡하나 해야지. 사업 말아먹고 처가 더부살이 하는 놈이 어떻게 일을 가리겠어? 에이, 더부살이라뇨. 장인어른이 들으시면 서운해하시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되는 날도 있고 좀 덜 풀릴 때도 있는 거죠. 그놈의 일 2번 덜 풀렸다간 사람 인생을 아주 아작내겠어. 에휴, 이놈의 소자식들 하는 일도 없으면서 사련 많이도 처먹네. 아주 소팔자가 상팔자야. 그런데 사업이 망하며 받은 충격과 상처가 컸는지 형님은 예전의 호쾌한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모든 가족의 응원과 노력으로 웃음과 기운을 찾아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긍정적이고 밝았던 전과 달리 자꾸 부정적인 말과 불평불만이 많아졌죠. 이서방이 참 밝은 사람이었는데 옆에서 보고 있자면 너무 안쓰러워. 그러게요. 어떻게든 힘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한순간의 배신과 외면을 너무 많이 당했지 않나. 게다가 일찌감치 사업 시작해서 여유롭기만 해봤던 사람이 갑자기 저런 신세가 돼서 소를 돌보게 됐으니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겠지. 그래도 이미 벌어진 일 우리가 어쩌겠나. 우리가 옆에서 최대한 많이 응원해보세. 저와 아내도 처형도 부단히 노력했지만 가장 형님을 걱정하고 위해준 건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형님을 사이라기보단 아들처럼 여겨서 더 안쓰러워하셨던 것 같아요. 장인어른은 언젠간 소농장을 형님에게 물려주겠다며 열심히 농장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우리 사이 기죽지 말라며 3천만 원 가량 하는 차를 형님에게 선물해 주기도 하셨죠.
비록 형님의 신용 문제 때문에 명의는 장인어른 앞으로 돼 있었지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저희 부모님도 외면한 저인데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전 집사람이랑 애들 인생까지 불행하게 만든 못난 놈인데요. 장인어른, 제가 가장 힘들 때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 뒤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장인어른과 절 끝까지 믿어준 집사람이 아니었다면 전 이미 정말 나쁜 생각까지 했었을 거예요. 장인어른하고 제 아내는 제 평생의 은인입니다. 제가 앞으로 정말 더 좋은 사이가 될게요. 처가에 찾아온 첫 번째 불행은 그렇게 느리지만 서서히 흐려져 갔어요. 하지만 겨우 모두들 괜찮아질 때쯤 더욱 거대한 먹구름이 우리를 찾아오고 말았죠. 최서방, 지금 얼른 도경이랑 같이 병원으로 오게. 우리 민주가 큰 사고가 났대. 지금 나랑 이서방도 연락받고 달려가는 길이야. 그건 처형 부부가 기농을 한 지 고작 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아주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하필 처형은 그날 아주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근처 다른 지역 도시에 나갔었다는군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아주 끔찍한 사고를 당한 거죠. 빗물에 미끄러진 오토바이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는데 무서운 속도로 미끄러지던 오토바이에 그만 처형이 봉변을 당한 겁니다. 나중에 듣기로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한 중태에 빠져 식물인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처형의 상태 또한 굉장히 심각했죠. 아빠, 나 왜 몸이 안 움직여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경추 손상으로 인해 처형은 목 아래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처형과 그런 처형을 지켜봐야 했던 우리 가족은 모두 절망에 빠졌어요. 특히 겨우 사업 실패 아픔에서 벗어나고 있던 형님은 그 상황을 정말 못 이기고 울부짖기까지 했죠. 최서방, 어떻게 세상에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물론 내 아내가 나도 너무 가여워. 근데 가족도 사업도 친구도 모두 잃고 이젠 아내까지 저렇게 돼 내 자신도 너무 불쌍해서 참을 수가 없어. 대체 내가 뭘 얼마나 잘못 살았다고 하늘이 이런 벌을 나한테 내려주는 거야? 형님, 벌이라뇨. 이건 그냥 사고예요. 병원 바닥 많이 차가워요. 얼른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가우면 얼마나 차갑겠어. 난 지금 세상이 차갑다 못해 시렵게까지 느껴져. 내가 죽어야 이 불행이 끝날까? 최서방, 나 정말 살기 싫어. 형님, 그러지 마세요. 네? 심지어 형님은 바닥에 무릎 꿇고 오열하다 못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기까지 했습니다. 괴로움을 못 이기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기에 이르렀던 거죠. 옆에 있던 저와 장인어른은 그런 형님을 말리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이후 처형은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린 매일같이 처형을 찾아갔는데 형님은 항상 그 옆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그런 형님을 대신해 조카들과 소들을 돌보려 집과 병원을 오가셨죠. 착한 처형은 항상 형님과 장인어른에게 죄책감을 느끼더군요. 아내와 저는 그런 처형에게 열심히 힘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언니,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완전 마비가 아닌 불완전 마비인 게 불행 중 다행이잖아. 적어도 열심히 재활하면 회복 가능성도 있다며. 내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마비 환자한테 재활운동 골든타임이 6개월에서 길면 2년이래. 그러니까 열심히 재활하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야. 짧으면 몇 개월에서 1년 만에 자기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대. 진짜야. 그 많은 환자들 중에 내가 그런 행운아가 될지 어떻게 알아. 그건 그렇지만 안 되리란 법도 없지. 열심히 재활하기다 언니. 그래서 꼭 세상 보란 듯이 일어서기다. 아직 고작 10살, 8살인 언니 아들들을 생각해. 그럼 분명 힘이 날 거야. 깊은 우울감에 빠졌던 처형은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조금씩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형은 재활에 필요한 모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했어요. 또한 처형은 본격적인 회복과 재활을 위해 재활병원으로 전원했는데 늘 땀 범벅이 될 정도로 재활에 열심이었죠.
그런 처형의 노력 끝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더군요. 처형은 조금씩 상체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몇 개월간의 재활 끝에 처형은 상체를 어느 정도 스스로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하반신은 무리였지만 팔 힘으로 상체를 일으켜 처형은 스스로 휠체어까지 탈 수 있게 됐죠. 우와, 집이다, 우리 집. 아빠,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긴 재활병원 입원 끝에 처형은 휠체어를 타고 처가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교대로 처형을 간병하러 병원과 집을 오갔던 장인어른과 형님이 너무 힘들어 잠시 가정 재활을 하기로 한 거죠. 어차피 이제 재활은 장기전으로 돌입해야 하니 처형 또한 병원이 아닌 집에서 쉬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형님, 처형 챙기고 애들까지 돌보랴, 농장일 하시랴 많이 힘드시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생활비에 보태세요. 처형 병원비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야, 최서방. 지금 나 망하고 우리 집사람까지 저 지경 됐다고 나 무시해? 나 이성환이야. 한땐 잘 나갔던 이성환. 그런 날 감히 동정해? 아니에요, 형님. 동정이라뇨. 가족끼리 돕고 싶어서 그런 거죠. 제 아내가 처형 재활 돕겠다고 자주 여기 처가에 오는 것처럼요. 형님, 지금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예민? 그래, 미안하네, 최서방. 요즘 자꾸 계속 화가 나고 답답해서 자네 말들은 내가 좀 예민해진 것 같네. 고마워. 이건 정말 잘 쓸게. 처형은 나아지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형님에겐 반대였던 모양이더군요. 연이어 닥친 불행에 적응하기도 전에 처형의 병원을 오가며 집안까지 살폈던 그 시간이 형님에겐 너무 고됐었나 보더라고요. 장인어른이 그런 형님의 몫까지 더욱 노력하려고 하셨지만 이미 그 시간들 자체가 형님에겐 고통이었던 거죠. 형님은 날이 갈수록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게 굴었는데 다행히 처형이 집으로 돌아오고 얼마 안 돼서부터 형님은 다시 웃음을 찾기 시작했어요. 형님, 요즘엔 기분이 그래도 많이 괜찮아 보이시네요. 그냥 내가 집사람 때문에 계속 아픈 사람들만 있는 병원에 가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졌었나 봐. 이젠 집사람도 집에 와서 병동 환자들 볼 일이 없다 보니까 머리가 좀 맑아지네. 오래 병원 생활을 하면 사람이 어두워지기도 한다는데 처형네의 경우 그 대상이 처형이 아닌 형님이 됐던 모양이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저와 아내는 처형을 보러 자주 처가로 향했어요. 언니와 아빠를 걱정했던 아내는 처가에 가면 항상 몇 가지의 반찬과 국을 만들고 처형의 재활과 간병을 돕다 오곤 했죠. 저 또한 농장일과 힘쓰는 집안일을 열심히 거들었고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처형과 장인어른의 안색이 자꾸 어두워지더군요. 형님, 처형하고 장인어른한테 혹시 무슨 일 있나요? 분명 웃곤 있는데 너무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요. 있긴. 다들 거의 항상 집에만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사실 두 사람이 항상 나한테 너무 미안해해. 차라리 날 놔주는 게 낫다고까지 말하는데 그런 소리 할 거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어. 그런 상황이니까 최서방 자네도 처제도 괜히 무슨 일이냐고 두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아줘. 난 내 가정 꼭 지켜내고 싶어. 형님의 말을 들으니 이제야 이해가 좀 갔습니다. 아내 또한 제 이야기를 듣고 착한 장인어른과 처형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병원이시라고요? 입원이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왜 또 입원을 하신 거예요? 저번 달에도 몸이 안 좋다고 입원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처형이 태어나고 몇 달 얼마 안 지났을 때부터 이번엔 장인어른이 계속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 시작하더군요. 게다가 입원한다 어쩐다 우리에게 말도 잘 안 해주셔서 우린 장인어른께 안부 전화를 걸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곤 했죠. 우린 그럴 때마다 병원으로 달려가 이번엔 대체 왜 입원하신 거냐고 캐물었어요. 그냥 나이가 드니까 자꾸 갖고 있던 지병이 하나씩 올라와서 그래. 이번엔 혈압 문제로 좀 치료도 받고 쉬러 왔어. 별 문제 아니라니까 왜 자꾸 달려와? 이상하니까 그러죠. 설마 장인어른 진짜 암 같은 큰 병 같은 거 걸리신 거 아니죠? 이 애끼 이 사람아. 말이 씨가 된다고
무서운 소리 하지 말게. 그냥 우리 딸 옆에서 지켜주려면 내가 하루라도 더 오래 건강히 살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몸 챙기는 거야. 장인어른은 겉으로 보기에 정말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혹시 싶어서 형님에게도 물어보니 형님도 같은 대답을 했죠. 최서방,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닌가? 장인어른이 왜 최서방하고 처제한테 거짓말을 하시겠어? 나도 같이 병원 모시고 가서 의사 말 다 들었어. 장인어른 정말로 이제 연세가 드셔서 몸에 이상이 많이 생기신 거야. 게다가 그동안 마음고생도 몸고생도 얼마나 많이 하셨어. 걱정하지 마. 빨리 다시 몸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돌봐드릴 테니까. 그리고 왜 자꾸 말 안 하셨냐고 장인어른한테 뭐라고 하지 마. 장인어른은 가뜩이나 우리 집사람 때문에 자네 부부가 걱정하고 있는 걸 아니까 자네랑 처제한테 더 걱정 얹어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신 거야. 나한테도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고. 감사해요, 형님. 처형만 해도 힘드실 텐데 장인어른까지 보살피시느라 형님이 참 고생 많으세요. 제가 집사람이랑 더 자주 찾아올게요. 됐어, 그러지 마. 그럼 우리가 더 부담스러워. 나도 슬슬 이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두 사람은 두 사람대로 잘 살아. 우리 집에 신경 쓰느라 애들한테 신경 많이 못 써줬잖아. 부모가 그러면 안 돼. 다정하고 점잖은 모습을 보니 형님이 예전 모습을 많이 되찾으신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이 계속 병원에 갔던 진짜 이유를 저는 머지않아 알게 됐어요. 그건 처형이 사고가 난 지 약 2년이 지났던 어느 날이었죠. 장인어른, 몸은 좀 괜찮으세요? 입원하면 입원했다고 언질이라도 좀 해주시라니까 꼭 제가 전화해서 여쭤볼 때까지 말도 안 해주시고. 저는 그날도 전날에서야 입원한 걸 알게 됐던 장인어른의 병원을 찾아갔어요. 마침 쉬는 날이었기에 그날 퇴원 예정이라던 장인어른의 얼굴이라도 뵈려고요. 형님 또한 장인어른을 모시고 가려 차를 끌고 병원으로 왔더군요. 저는 형님에게 인사를 한 후 장인어른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계속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면 제가 서울에는 큰 병원에 예약해 둘 테니까 같이 검사 받으러 가봐요. 이러다 정말 큰 병이라도 걸리면 안 되시잖아요. 알았네. 그런데 지금 말고 또 아프면 그때 생각해 봄세. 그래도 나 걱정한다고 항상 이렇게 달려와줘서 정말 고맙네. 그런데 제 말에 갑자기 장인어른이 제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으며 이러시는 겁니다. 그리곤 간절한 눈빛으로 절 보는데 좀 이상했어요. 솔직히 제가 평소보다 그렇게 감동적인 말을 한 것 같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내 제 손에 뭔가 쥐어진 느낌과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내며 형님의 차에 올라탄 장인어른의 행동에 뭔가 이유가 있음을 깨달았죠. 장인어른은 뭔가 형님 몰래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듯 제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고 가신 겁니다. 저는 뭔가 있음을 직감하고 장인어른을 태운 형님의 차가 멀리 떠난 후에야 그 쪽지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안엔 의미 모를 한 문장이 적혀 있더라고요. 내일까지 내가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 좀 하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대체 뭘 신고하라는 건지, 왜 연락이 안 될 것을 예감하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장인어른의 옆엔 믿어 의심치 않던 처형과 형님, 그리고 어린 조카들 뿐일 텐데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장인어른이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쪽지를 주실 리도 없기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 결국 전 아내가 퇴근한 직후 곧장 함께 처가로 향했어요. 애들은 잠시 근처 이웃집에 맡기고 말이죠. 아무래도 다음 날까지 기다리긴 너무 찝찝했고 그렇다고 처형이나 형님에게 전화해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자니 형님 몰래 그런 행동을 한 장인어른의 행동이 걸렸거든요. 때문에 우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가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처가의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선 우린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이혼? 이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노망난 노친네가. 이 집이 바로 내 집이에요. 나 여기 들어오라고 두 팔 벌려서 환영해준 사람이 바로 장인어른이잖아요. 절대 이혼 못한다고 장인어른한테도 장인어른 딸한테도 몇 번이나 못 박았는데
오늘따라 왜 이러실까? 퇴원하니까 이제 좀 살만해서 겁대가리 상실한 건가? 살짝 열린 거실 창문 틈으로 흘러나온 고함 소린 분명 형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라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던 형님이었건만 형님은 장인어른을 노친네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잠시 전에 형님이 얘기했던 장인어른과 처형이 형님을 위해 또 이혼 이야기를 꺼낸 건가 생각도 해보았지만 말이 안 되더군요. 세상에 그 어떤 사이가 자기 장인에게 겁대가리라는 표현을 쓴답니까? 충격적인 대화에 놀란 나머지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듯 잠시 쪼그려 앉더라고요. 하지만 충격적인 처가의 진실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이서방, 자네 진짜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지 않는가? 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나 자네가 그렇게 따르던 장인일세. 이엔 자네가 그렇게 아끼고 고마워하던 자네 아내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장인어른하고 제 아내 두고 왜 이혼을 해야 하냐고요? 제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한 번만 떠올려서라도 이런 행동들 그만 멈추고 이혼해달란 말일세. 세상에 어떤 사이가 자기 장인을 이렇게 화풀이 대상처럼 괴롭히고 사고로 몸이 마비된 아내를 구박하나. 내가 자네 때문에 병원을 얼마나 더 입원해야 직성이 풀리겠어. 이제 난 우리 불쌍한 딸을 위해서도 맨날 겁에 질려있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도 자네를 꼭 우리 딸이랑 이혼시켜야겠네. 이 악순환을 오늘은 반드시 끊어버릴 거야. 내가 또 이혼 얘기 꺼내거나 내가 장인어른이랑 집사람 괴롭힌 일 신고하면 절대 나 혼자 안 죽을 거라고 했죠? 처제나 최서방한테 이르고 집안일 밖으로 새어나가게 하면 내가 처제도 아주 망가뜨려버리고 내 자식이고 처제네 애들이고 할 것 없이 다 가만 안 두겠다고요. 그동안 말귀 잘 알아듣고 숨죽이고 살던 인간이 오늘 무슨 바람이 불었지? 아빠, 저 사람 성질 괜히 더 돋우지 마세요. 네? 당신은 그 입 닥치고 있어. 어차피 이미 늦었어. 이 영감탱이가 오늘 날 아주 살살 긁네. 그래, 알았어요. 제가 이혼해드리죠. 대신 이 집이랑 농장 소들 싹 다 팔아서 그 돈 놔줘요. 그럼 내가 그동안 개고생한 값이라고 생각하고 이혼해드릴게. 어? 아, 저 방에 숨어서 덜덜 떨기만 할 줄 아는 애들은 절대 내가 못 데려갑니다. 난 장인어른처럼 혼자 애들 키우다가 볼품없이 늙기 싫거든요. 자네가 지금껏 나랑 우리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하게.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세상 어떤 몹쓸 놈이 아픈 자기 아내랑 늙은 장인을 이렇게 괴롭힌단 말이야. 자네 행동을 눈치챈 애들한테까지 세상 어떤 몹쓸 애비가 겁박까지 해. 어떻게 밖에다 말하면 너희들 할아버지처럼 당할 줄 알라는 말을 하냐고. 자네 그러다 진짜 천벌 받아. 이 영감 오늘 용기 있네. 어디 뭐 이거 녹음이라도 하고 있어요? 자네가 내가 집에 오자마자 휴대폰을 또 뺏어갔는데 내가 어떻게 녹음을 하나? 어? 그렇게 우릴 겁박하고도 혹시 우리가 신고할까봐 자네 이렇게 툭 하면 우리 휴대폰도 빼앗아 갔지 않나? 게다가 혹시 다른 녹음기라도 가지고 있는지 항상 몸까지 뒤지면서 그런 의심을 왜 해? 자네 살기 짜증나고 힘들다고 나 괴롭히면서 화풀이도 해야겠다. 우리 딸한테까지 매번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 거의 물건 취급하면서 대체 왜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거야? 이 엄청난 대화 내용에 아내와 제 심장은 바닥으로 쿵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형님, 아니 그 자식은 처형을 구박하고 힘없는 장인어른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겁은 났는지 우리 부부와 애들까지 빌미삼아 처형과 장인어른을 겁박했던 거죠. 그제야 평소에 비해 잘 연락이 되지 않던 장인어른과 처형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몇 시간 뒤라도 다시 연락이 왔었기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 또한 그놈이 두 사람의 휴대폰을 줬다 뺏었다를 반복해서 생긴 일이었던 겁니다. 그놈에게 말을 가로막힌 처형은 계속해서 엉엉 울고만 있더군요. 그리고 절규에 가까운 장인어른의 말에 그놈은 비웃듯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어차피 이번 생엔 쫄딱 망한 인생. 이렇게 분풀이라도 하고 살아야 나도 기분이 풀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둘도 없는 맞사위로 보여야 장인어른 저 세상 가고 나면 농장도 이 집도 자연스럽게 물려받죠. 착한 처제랑 최서방은 당연히 장인어른 모시고 아내 병수발 든 나한테 유산 다 양보할 건데 그 좋은 기회를 내가 왜 놓쳐요? 아, 오늘 안 그래도 유독 짜증나는 날이었는데 잘 됐네. 병원에서 열심히 낫고 왔죠? 오늘 날 한번 제대로 잡자고요. 아, 아빠, 여보, 그만해, 여보. 순간 창문 틈으로 장인어른의 거신 듯한 비명과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군요. 너무 충격적인 대화 내용에 잠시 넋이 나갔던 우린 그제야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5칸짜리 계단을 뛰어 올라간 뒤 처갓집 현관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갔어요. 집안 거실 광경은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바닥에 나동그라져 있는 장인어른과 형님을 말리려다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진 듯 마찬가지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처형, 그리고 짐승 같은 모습으로 숨을 헐떡이고 있던 그놈까지 모두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죠. 최서방! 눈으로 안 봤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빨리 뛰어들어 오지 못한 제 자신을 원망하며 그놈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곤 그놈을 바닥으로 우당탕 밀쳐버린 뒤 쓰러져 계시던 장인어른을 얼른 일으켰죠. 아내 또한 힘겹게 처형을 일으켜 휠체어에 앉혔어요.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괜찮네, 최서방. 그리고 기왕 온 김에 우선 경찰에 얼른 신고부터 하게. 저놈이 나랑 민주 휴대폰은 이미 빼앗아갔어. 자네 걸로 얼른. 그리고 저놈 꼭 도망 못 가게 붙잡아 놓게. 그런데 장인어른은 저를 보더니 다짜고짜 신고를 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장인어른의 표정을 보아하니 방금까지 괴롭힘 당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결단에 차 있는 사람 같더군요. 저는 더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일단 경찰부터 불렀습니다. 그러자 당황해 있던 그놈은 벌떡 일어나 이렇게 소리쳤어요. 신고? 장인어른, 여태 내가 계속했던 말 기억 안 나요? 내가 신고하면 닥쳐, 이 쓰레기 자식아. 나 밖에서 이미 다 들었어. 감히 밖에선 세상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니놈이 우리 처형이랑 장인어른 괴롭혔던 거, 애들하고 우리까지 들먹이면서 두 사람한테 겁주고 신고 못하게 한 것까지 다. 야, 이성아, 너 어쩌다 이렇게 쓰레기가 됐냐? 어디 한번 해봐. 근데 너 나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알지? 나 하나도 못 꺾을 놈이 감히 누굴 어쩌고 어째? 넌 장인어른이 경찰 부르라고 해서 산 줄 알아. 아니면 넌 오늘 내 손에 아작이 났을 테니까. 제 말에 그놈은 흠칫하며 어깨를 부르르 떨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학창시절 씨름을 했던 저에 비해 그놈은 덩치도 힘도 저보다 한참 모자랐거든요. 겁박이 더는 안 먹힐 것 같자 그놈은 잠시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비아냥댔죠. 그래, 어디 경찰 와서 보자고. 너랑 처제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뭐 보기라도 했어? 아니면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어디 증거라도 있어? 없잖아. 장인어른 저거 완전 엄살이야. 내가 뭘 했다고. 그리고 만약 경찰들이 물어보면 그냥 내가 넘어지다가 모르고 손이 스쳤다 정도로 핑계대면 돼. 이 세상은 증거가 전부다 이 말이야. 내가 네 말 밖에서 다 녹음해놨어. 어디서 빠져나가려고 들어? 감히 우리 아빠랑 언니한테 이런 몹쓸 짓을 해? 이 천벌받을 놈아. 하지만 이내 이어진 제 아내의 말에 그놈의 표정은 썩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놈의 말에 아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왠지 장인어른과 처형의 표정은 비장해 보이더군요.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 두 사람이 아내의 녹음 파일 말고도 뭔가 증거가 있다고 말이죠. 그놈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걸 인지했는지 눈치를 보다 현관문 쪽으로 질주했어요. 하지만 현관 가까이 있던 제게 붙잡혀 마구 버둥댈 수밖에 없었죠. 놓으라고. 난 더 이상 내 인생 망치기 싫어. 살다 보면 사람이 화풀이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왜 나한테만 난리야? 여보, 그래. 내가 당신 좀 구박하고 당신 아빠도 괴롭히긴 했어.
그래도 우리 함께 어려운 시간 많이 헤쳐나갔잖아. 당신 간병도 내가 분명 해주긴 해줬잖아. 그 은행 갚아야지. 은혜? 당신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으면 적어도 우리 아빠한테 이랬으면 안 되지. 난 구박할지언정 우리 아빠한테 잘했어야지. 당신 이제 끝이야. 당신도 우리 가족한테 찾아온 이 지긋지긋한 지옥도 전부. 처형은 그놈에게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은 그놈을 경찰서로 연행해 갔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경찰이 도착하자 밝혀지더군요. 경찰관님들, 저놈 저거 오늘 처음 아니에요. 그동안 저놈이 저한테 막말하고 욕설하고 함부로 대한 거, 우리 아빠 병원에 몇 번이나 입원할 정도로 괴롭힌 거 전부 카메라에 우리가 녹화해놨어요. 저기 전부 카메라 설치돼 있으니까 꼭 증거로 써주세요. 처형의 말에 경찰관들은 집에서 소형 카메라들을 발견했습니다. 처가엔 그놈 모르게 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돼 있었던 거예요. 그 카메라들을 보고 그놈은 당황을 넘어 거의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더군요. 그런 그놈을 향해 장인어른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런 대비도 없이 이런 위험을 무릅썼을까 봐. 그래, 우리 네 놈이 분명 신고하더라도 오리발 딱 내밀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했었어. 오늘이 바로 그 디데이였다 이거야. 혹시 네 놈이 휴대폰 또 빼앗아 갈까 봐 미리 최서방한테 손을 써놨는데 아예 이렇게 집으로 찾아와 준 덕에 네 놈을 하루라도 더 빨리 보내버릴 수 있게 됐네. 경찰관님들, 저도 바로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가서 그동안의 일 전부 진술할게요. 장인어른은 자처해서 경찰들을 따라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장인어른이 걱정돼 함께 따라 나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장인어른은 고개를 저으며 처형과 조카들을 부탁하시더라고요. 난 든든한 대한민국 경찰 선생님들이 같이 있는데 무슨 걱정인가. 부디 우리 큰딸이랑 분명 방 안에서 벌벌 떨고 있을 우리 손주들 좀 챙겨주게. 자네만 믿네. 그렇게 그놈과 장인어른이 떠나간 후 아내와 저는 방문을 열어 조카들을 살폈습니다. 장인어른의 말대로 조카들은 겁에 질려 눈물만 흘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 아빠 여기 없어 하고 말하자 조카들은 거실로 달려나가 처형을 와락 껴안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할아버지는요? 괜찮아. 엄마 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얘들아. 그동안 많이 무서웠지? 이제 너희들 아빠도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고 너희들도 아무 일 없을 거야. 엄마가 이제 우리 아들도 꼭 지켜줄게. 엄마가 미안해. 처형은 조카들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시 10살, 12살이던 조카들은 많이 긴장했었는지 실컷 울다가 지쳐 방에서 잠이 들더군요. 그제야 처형은 아직까지 모든 정황을 잘 몰랐던 우리에게 그동안의 일을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처형, 그동안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했어요? 저놈이 아무리 겁박을 했다고 해도 혼자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이겼겠어요? 맞아, 언니. 이러다 아빠랑 둘이 큰일 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미안해, 두경아. 미안해, 제부. 근데 두 사람이 눈이 완전히 뒤집혀서 다들 가만 안 둘 거라고 으름장 놓던 그 인간 눈을 봤어야 돼. 진짜 눈이 시뻘개진 게 사고를 쳐도 단단히 치겠다 싶었거든. 사실 남편이 아빠한테 먼저 함부로 행동하기 시작한 걸 난 너무 늦게서야 알았어. 내가 재활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놈이 술에 취해서 아빠에게 마구 욕설을 퍼붓더라고. 놀라서 남편을 말리고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사실 그놈이 그런 지 좀 됐다는 거야. 근데 가뜩이나 힘든 내가 더 속상할까 봐 차마 아빠도 말을 못 하셨대. 게다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저런 행동을 하나 싶어서 지켜보셨대. 그때까지만 해도 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았어. 두 사람 다 알잖아. 그 사람이 원래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처형이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그놈은 처형에게까지 구박을 하고 욕설을 했다는군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발목 잡혔다. 너 같은 건 빨리 사라져버려라 등등
심한 말을 하고 처형을 간병해주긴 했지만 굉장히 괴팍하게 굴었다고 해요. 처형과 장인어른은 그놈을 되돌리기 위해 눈물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처형이 몸만 멀쩡해서도 두 사람은 참지 않고 그놈을 집에서 내쫓았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그놈에게 미안함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은 그놈을 최대한 설득해 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놈이 결국 장인어른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시작하며 상황은 바뀌었다는군요. 그 사람 그때부터 한 번씩 아빠랑 내 휴대폰까지 빼앗아가고 검사하고 애들이랑 도경이네 가족들을 가지고 우릴 겁박했어. 신고하거나 너랑 제보한테 알리면 다 같이 끝장이라고 말이야. 정말 너무 무서워서 아빠도 나도 덜덜 떨었어. 그래도 용기 내서 몇 번이나 이혼을 요구했는데 더한 짓을 당하니까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 그 사람은 재산을 노리고 나랑 이혼은 절대 안 하려고 하면서 자기 망한 인생에 대한 화풀이를 나랑 아빠한테 해댄 거야. 처형과 장인어른은 그놈에게 완전히 겁을 먹어 병원에 입원을 해도 우릴 만나도 아무런 말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카들이 그놈의 행동을 눈치채자 그놈은 아이들에게까지 겁을 줬다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처형과 장인어른 모두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이러다가 애들까지 큰일 나겠다 싶었던 거죠. 하지만 무턱대고 우리에게 알리거나 신고를 하자니 그놈이 아까 하려던 것처럼 잡아떼면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 싶더래요. 내 고향 친한 친구 중에 남편이 카메라나 기계 부품 같은 걸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 마침 그 친구가 그렇게 멀리 살지 않아서 남편 안 볼 때 위험을 무릅쓰고 그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었어. 친구 남편한테 부탁해서 절대 안 들킬 만한 위치에 소형 카메라들을 좀 설치해달라고 말이야. 고맙게도 그 친구 남편을 데리고 내 남편이 농장 일을 나갔던 시간에 몰래 와서 날 도와줬어. 아빠랑 난 증거를 확실히 잡으려고 일부러 몇 번이나 그놈에게 그냥 당해줬고, 그래야 확실히 그놈을 나락으로 보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이번엔 그 증거들을 진짜 신고하려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제부. 근데 난 이제 증거가 충분하니까 이젠 그것들로만 신고하자고 했거든? 근데 아빤 하나라도 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마지막인 오늘까지 또 그놈을 둬뒀던 거야. 진짜 크게 마음을 먹으셨는지 말이야. 나 아까 정말 그놈이 큰일이라도 칠까봐 너무 무서웠어. 비록 아빠 뜻대로 그놈이 더 큰 무언가를 하진 않았지만 난 두 사람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와준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동안 우리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장인어른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놈에게 큰 벌을 주려 그날 단단히 마음을 먹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놈을 정말 끝장낼 마음으로 제게 그런 쪽지를 남기셨던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처형과 장인어른 모두 자신들을 희생해서까지 증거를 모았겠어요. 그 긴 고통을 가까이 살았으면서도 눈치채지 못한 자신이 너무 싫어 아내도 저도 처형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해 언니. 동생이 돼서 난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죄송해요 처형. 그동안 많이 괴로우셨죠? 아니야, 난 괜찮아. 그저 아빠에게 너무 죄송할 뿐이야. 이후 저는 아무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장인어른을 모시러 경찰서로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와 장인어른은 오랜만에 둘이 소주잔을 기울였죠. 말없이 몇 잔을 연거푸 들이킨 장인어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평생 우리 딸들 지키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산 사람이네. 그런데 애비가 돼서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고 너무 괴롭게 만들었어. 진즉 내가 용기를 내서 했는데 난 너무 못난 아빠인 것 같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도 처형도 정말 용기 있고 현명하게 대처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겁도 오고 항상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나요? 너무 늦지 않게 잘 대처하신 거예요. 오히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장인어른과 처형 그리고 조카들을 위험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후 처형과 저 그리고 아내는 경찰서에서 추가 진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이 입퇴원한 기록과
카메라 영상 증거들로 인해 그놈은 결국 구속됐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그놈은 아직 긴 징역형을 살고 있죠. 그 과정에서 처형은 돈도 받지 않고 자신을 도와준 친구 부부에게 카메라 비용과 함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착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었던 처형의 진가가 그렇게 처형과 장인어른을 구해줬던 거예요. 처형은 법적으로 그놈과 이혼까지 마무리했고 장인어른과 처형은 긴 인내 끝에 그렇게 그놈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모부, 우리 집에 돌아가는 길에 떡볶이 사가요. 네? 저희 오늘 차근차근 잘 이겨내고 있다면서 상담 선생님께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상 주세요. 네? 우리 떡볶이랑 순대랑 튀김까지 사서 엄마랑 이모랑 외할아버지랑 다 같이 나눠 먹어요. 그랬어? 아, 알았어. 그럼 특별히 이모부가 꼬마 김밥도 쏜다. 잔뜩 사다가 다 같이 먹자. 저희 가족은 지금 장인어른 댁으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놈이 또 찾아올까봐 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저와 아내는 여전히 각자 일을 하며 아이들과 처형 그리고 조카들과 장인어른을 보살피고 있어요. 특히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조카들은 기특하게도 아동 심리상담센터를 열심히 다녀주고 있죠. 그리고 우린 조만간 장인어른의 소농장이 전부 정리되면 처형이 통원하며 다닐 수 있는 재활병원 근처로 이사를 갈 예정이랍니다. 지금 처형은 한 번 더 재활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지금은 또다시 가정 재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자주 재활치료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혹시 출소 후 그놈이 이곳을 찾아올까 걱정이 되어 이사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도 그놈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만 위험은 미연에 방지하는 게 나으니까요. 아마 공무원인 아내가 정근 신청을 해야 할 수 있겠지만 가족을 위해 우린 새로운 터전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하반 씨는 말을 잘 안 들어. 내가 내 두 다리로 걷게 될 날이 진짜 올까? 그럼요, 처형.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희망을 잃지 말아요. 고마워, 제부. 나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꼭 힘낼 거야.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아빠랑 애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나 정말 열심히 살 거야. 지금 처형은 아직도 혼자 보행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재활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난 아픔을 딛고 더욱 강해지겠다며 말이죠. 이렇게 우리 가족은 끔찍한 기억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인어른과 처형은 그때 일을 가끔 악몽으로 꾸곤 해요. 그만큼 그때 일은 두 사람에게 지옥 같은 고통으로 오래도록 남게 됐죠. 저는 이제 이 집의 하나 남은 사위이자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끔찍한 지옥을 뒤늦게나마 현명하게 벗어났던 처형과 장인어른 그리고 조카들을 제 아내와 아이들만큼 소중히 여기며 말이죠. 저는 모두에게 힘든 기억을 심어준 그놈에게 끝없이 화가 나다가도 한편으론 괴물로 변해버린 그놈이 참 가슴 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원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그놈을 저는 세상이 괴물로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잘 나가던 사업에 몰라 지인의 배신과 가족의 비난, 끝을 모르는 추락과 아내의 갑작스런 불행. 이 모든 것이 그놈을 분노와 악만 남은 괴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모두 함께 단란했던 한때를 생각하면 세상이 참 얄궂게 느껴지곤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는다고 그놈 같은 짐승으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진창길을 선택한 건 그놈 스스로이니 동정심을 가질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와 가장 불행할 때 악마는 유혹의 손길을 내민다고 해요. 사람의 감정이 극으로 치솟았을 때 그 마음을 가장 이용하기 쉬우니까요. 부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놈 같은 끔찍한 가시밭길을 절대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잠시 달콤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결국 망쳐버릴 지옥문이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남은 오늘 하루도 모두 좋은 시간 보내세요.